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던 사람이, 사랑받던 사람이, 내일을 기대하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인도 나갈랜드의 한 집 지하에서 22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국가대표 농구선수였던 그녀는 금메달리스트였고 대학 수석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죽은 이유를 들으면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차 한 잔, 그게 전부였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자노 자오라는 이름의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날씨가 좋지 않아서 농구 연습이 취소됐어요. 보자노는 평소라면 쉬는 날에도 연습장에 나타났을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집 안에는 3사람만 있었죠. 보자노와 그녀의 양할머니, 그리고 31살의 양아들 사무엘 자오였습니다. 할머니는 테라스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고 부엌에는 보자 사무엘 단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워버렸죠. 다음날 아침 7시 집 근처 우물 주변을 지나던 이웃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장작더미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쌓여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7시 45분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죠. 시신에는 머리 부분에 명확한 외상이 있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애썼던 역력했음일이 신원 확인은 빠르게 이뤄졌어요. 보자노 자오 22살, 바로 그 집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보자노는 2003년 9월 19일에 태어났어요. 나갈랜드주 코히마 지역의 자카마 마을 출신이었죠. 아버지 케누토토 자오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보자노가 겨우 8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 않고 가족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자노와 남동생은 친할머니와 고모들의 손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여요. 올드 미니스터스 힐 콜로니에 있는 가족집에서요. 그런데 제가 보자노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건 그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했어요.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농구 코트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자였죠. 그녀의 코치는 보자노를 파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항상 싸우는 전사였다고 했어요. 코히마 지구 농구협회 회장은 그녀가 2022년 나갈랜드 올림픽에서 코히마를 대표해 금메달을 땄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잘한 수가 아니었다고 했죠. 그녀는 경기의 심장이었다고요? 보자노를 보며 자란 아이들에게 그녀는 롤 모델이었어요. 노력과 올바른 정신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증명하는 존재였죠. 2025년 초에는 구와하티에서 열린 23세 이하 전국 농구 선수권 대회에 나갈랜드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ABC팀에 합류했고요. 코치 살루카드는 그녀를 이렇게 기억해요. 배우는 것에 열정적이었고 게임의 기본기를 탐구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했다고요. 함께 뛰었던 팀 동료들은 그녀를 열정 그 자체로 묘사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추가 연습을 위해 나타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 리아는 보자노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똑똑한 학생이기도 했다고요. 코히마의 세인트 조셉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요. 22살의 나이에 그녀 앞에는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학원, 진학, 프로 농구 선수로서의 경력, 언젠가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요. 그 모든 가능성이 찻잔 하나를 둘러싼 분노의 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보자노의 죽음 소식은 코히마를 거쳐 나갈랜드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농구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죠. 나갈랜드 농구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자노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다. 나갈랜드 전역의 수많은 젊은 스포츠인들에게 희망과 규율 그리고 결단력의 상징이었다라고요. 10월 25일에는 수천 명이 코히마의 PHQ 교차로에 모여 촛불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자카마 마을 의회가 주최한 행사였어요. 추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에는 농구 커뮤니티가 자체 추모제를 열었어요. 자조에 있는 데칼 농구 코트에서였는데 바로 보자노가 수없이 뛰었던 그 코트였죠. 촛불이 그녀가 드리블하고 슛하고 수비했던 공간을 밝혔습니다. 보자노의 가족 구성원 로렌 솔로가 추모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서 떠난 방식은 무의미하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와 깊은 부정의를 남겼죠. 그 말 속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명확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용의자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보자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그녀가 살해당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10월 26일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부경찰청장 캐소가 이끄는 8명의 팀이었죠. 그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들을 인터뷰하고 전화 기록을 검토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법의학 분석 결과 집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살인이 실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부엌에서 발생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목졸림이나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11일간의 수사 끝에 11월 4일 밤에 경찰은 사무엘 자오를 체포했어요. 31살의 양아들로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죠.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신문 과정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오후 보자노에게 차를 끓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무심하게 대답하며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차 한 잔을 즉시 끓이지 않은 그 단순한 행위가 보자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무엘은 격분했어요. 장작 한 조각을 집어들고 보자노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했죠. 타격은 심각했고 두개골이 골절됐으며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것이 단순한 순간의 분노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차갑고 계산된 은폐 행위가 뒤따랐거든요. 사무엘은 보자노의 머리를 스웨터로 덮었어요.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했으며 본체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리고 보자노의 시신을 밤새 자기 방에 숨겨뒀죠. 다음날 아침 10월 25일에 그는 부서진 휴대폰 조각들을 쓰레기 수거 트럭에 던졌습니다. 피 묻은 스웨터는 근처 배수로에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보자노의 시신을 집 지하 우물 근처 지역으로 옮겼어요. 자루와 옷까지 장작으로 덮어서 버려진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물리적 증거와 일치했어요. 타임라인도 맞아떨어졌죠. 수사관들이 조각조각 맞춰온 모든 것이 그가 설명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3사람만 있었다고 확인했어요. 보자노, 사무엘, 그리고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테라스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었고 아래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전체 이야기가 밝혀졌다고 믿지 않았어요. 차 설명이 즉각적인 방아쇠로서는 기술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증오나 동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죠. 소셜미디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이 수년 동안 보자노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어요. 자신의 주변화된 위치에서 비롯된 원한이었다는 겁니다. 양자로 입양된 외부인이었고 지역사회에 인정도 없었으며 성취도 없었던 반면 그녀는 축하받는 지위였으니까요. 그 가정에서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무의미함이 강화되는 것을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최소한 그녀가 자신을 연장자 남성 친척으로서 마땅한 존중으로 대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러지 않았을 때, 그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고 휴대폰을 보며 그의 요청을 무시했을 때 그것은 그가 이미 느끼고 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줬던 거죠. 그녀에게, 가족에게, 지역사회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이 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차는 그저 수년간 쌓인 쓴맛이 폭발한 순간이었을 뿐이라고요. 공범에 대한 추측도 있었어요. 보자노를 위한 주요 시위 집회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던 남부 에나미 청년 조직의 회장은 피해자가 활동적인 운동선수였던 배경을 고려할 때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기 전에 심한 고통을 견뎠을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가해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죠. 논리는 이랬어요. 보자노가 훈련받은 농구선수였고 젊고 건강하며 운동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공범자를 체포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단독 범행 이론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보자노의 고모와 할머니가 살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이들은 범죄에 대한 선정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했는데 근거가 전혀 없었죠. 시신이 어떻게 은폐되었는지에 대한 주장들, 법의학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상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추측이 너무 만연해져서 12월 5일에 코히마 경찰은 엄중한 공개 경고를 발표했어요. 가짜이거나 명예훼손적인 콘텐츠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즉각 체포, 형사 기소, 투옥을 포함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증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공범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혼자 행동했습니다. 그는 10월 24일 오후 2시경 부엌에서 보자노를 죽였고 시신을 자기 방에 숨겼다가
다음날 아침 직접 우물 지역으로 옮겼어요. 전통적인 나가시족 조직인 캐는 관습법의 일환으로 보자노의 고모와 할머니를 마을에서 추방했습니다. 캐 회원들에 따르면 이는 고모와 할머니의 가능한 개입을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해요. 고모는 사무엘을 가족으로 입양한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살인 당시 집에 있었지만 경찰은 그녀가 테라스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두 여성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켈은 나중에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특정 추방 기간을 선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의심과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라 행동한 지역사회의 사례로 보여요. 코히마 경찰이 권고문에서 밝혔듯이 보자노를 위한 정의로 가는 길은 추측과 악의가 아니라 진실과 성실함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차원이 있었어요. 가족 비극을 공동체 간 갈등으로 바꿀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네팔계였어요. 그는 보자노의 고모에 의해 자오 가족으로 입양됐는데 이 입양의 정확한 성격과 합법성은 불분명했습니다. 켄은 그가 자오성을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공식 문서, SD 증명서, 원주민 증명서가 없다고 밝혔죠. 살인이 알려지자 일부 사람들은 사무엘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 민족성, 소속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히마 시립병동협의회 연합은 많은 나가족의 입양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큰 경종이라고 부르며 비원주민 나가족을 입양하기 전에 시민들이 두 번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함의는 분명했죠. 일부 사람들이 사무엘의 범죄를 그의 민족적 배경과 연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코히마 경찰은 이러한 위험한 서사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단호하게 개입했어요. 공개 권고문에서 그들은 공식적인 증거 없이 범죄를 특정 공동체나 민족과 연결시켜 폭력이나 공동체 증오를 선동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경고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자오의 범죄는 그의 민족성과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 그의 분노, 즉시 차를 끓여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로 한 그의 결정과 모든 관련이 있었죠. 가정폭력은 민족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살인은 공동체 경계를 모르고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든 공동체, 모든 배경, 모든 사회에 존재해요. 이 사건이 제기하는 진짜 질문들은 가정폭력에 관한 것이고 가족 내 권력 역학에 관한 것이며 왜 젊은 여성이 즉시 차를 끓이기를 거부한 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에 관한 겁니다. 나가 사회의 맥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금기시되는 주제로 여겨지지만 나갈랜드의 가정폭력은 흔한 현상이 됐어요.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 낙진, 수치심, 사회적 압력 때문에 침묵하며 사적으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이 밝혀졌죠. 중요한 건 몇 달 전 나갈랜드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상황에 또 다른 살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바 피수미 마을의 스라치조 베노로 확인된 한 사람이 아내 루추발루 살해 혐의로 체포됐는데 피해자는 머리에 둔기로 가격당한 충격으로 사망했어요. 추모제에서 자카마 여성협회의 한 대표가 말했듯이 이것은 단지 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관련된 일이에요. 가족들은 소통해야 하고 양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사무엘 자오는 살인과 증거 은폐 혐의로 기소됐고 이는 인도법에 따라 종신형이나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자노가 뛰던 농구 코트는 이제 더 조용해졌어요. 그녀가 연습하던 공간, 그녀가 금메달을 땄던 코트, 그녀의 코치가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는 장소,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보자노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녀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주 대표 농구 선수였고 우등생이었으며 옳은 일을 위해 싸웠던 전사였죠. 딸이었고 친구였으며 팀 동료였습니다. 사무엘 자오는 현재 구금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법적 절차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판결이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보자노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가졌어야 할 미래를 복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의 씨앗을 지나치고 있는지를요. 사소한 무례함, 무시당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한다는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죠. 보자노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종 낯선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권력, 그리고 가장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고요. 보자노의 기억은 농구공을 집어들고 감히 꿈꾸는 모든 젊은 운동선수들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요. 보자노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변할까요? 언제쯤 폭력이 아닌 대화로, 분노가 아닌 존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보자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